운동량과 충격량이에요. 운동량과 충격량 모두 벡터량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답할 때에도 우리 맨 앞에서 속도, 가속도, 변위 이런 거 대답할 때 크기로 물어보느냐, 속도가 얼마냐, 변위가 얼마냐로 물어보느냐, 이동거리하고 비교하고 뭐 이럴 때 크기가 달라지는 거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향을 언급하는 게 중요했던 것처럼 대답할 때도 이것도 함정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특히 주관식 문제 풀 때 주의하시고, 가끔 가다가 이제 객관식 문제상에서도 운동량이 그냥 얼마다라고 얘기했을 때 크기를 얘기 안 했으니까 이 설명은 완전히 맞는 게 아니야, 틀린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 항상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선생님이 문제 출제 실수로도 그렇게 내실 때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벡터량을 크기만 물어보지 않았는데 방향을 얘기하지 않은 거는 그거는 틀린 말이다 라는 것도 매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운동량 P 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봐요. 충격량 I 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봐요. 운동량은 물체가 질량이 m kg이고 속도가 v m/s면 그냥 곱하면 돼요. 10kg짜리 5m/s로 가고 있다 그러면 물체 운동량은 50kg/m/s. 오른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kg/m/s 단위로 쓴 질량과 속도 그냥 단순 곱셈 해가지고 운동량은 이런데요 라고만 얘기해도 된다고. 1kg짜리가 50m/s로 이렇게 가고 있어도 얘도 운동량이 50kg/m/s 크기는 해요. 그래서 운동량 자체는 물체, 당연히 질량과 속도를 곱한 거니까 빨리 움직인다, 질량이 크다 작다 요게 복합된 상황이기 때문에 운동량이 같다라는 것만으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러네? 그럼 나중에 여기까지가 있겠네? 이런 것들을 쉽사리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는지는 속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뭐 이런 식이라서 운동량 아무튼 이렇게 구한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끝! 그냥 그래요. 충격량은 물체가 현재 어떤 속도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질량이 얼마냐, 또 그건 또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물체가 힘 받았니? 몇 초 동안 받았어? 몇 뉴턴을 몇 초 동안 받았구나. 곱해! 그렇게 해가지고 FT, 뉴턴세크라는 단위를 쓸 겁니다. 그리고 단위를 분석을 해보면 kg/ms하고 뉴턴세크는 결국 같은 단위다라고 환산이 될 겁니다. 근데 표현법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고요. 그리고 벡터량이라는 거 주의해야 되는 거고 뭐 그냥 그래요. 22쪽에 운동량 P는 MV, 충격량 I는 FT 이렇게 하는데 정의 과정에서 충격량이 I는 FT라고 이렇게 구하긴 하는데 원래는 충격량을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힘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해서 충격량 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구합니다. 물체가 힘을 받을 건데 그 힘이 물체한테 1뉴턴, 2뉴턴, 3뉴턴, 4뉴턴, 100뉴턴, 90뉴턴, 80뉴턴, 20뉴턴, 10뉴턴, 1뉴턴 이런 식으로 다시 50뉴턴 막 이런 식으로 물체가 특정 힘을 시간 경과함에 따라서 좀 세지다가 약해지다가 또 세지다가 약해지다가 뭐 이런 식으로 힘이 크기가 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해질 때 그냥 대충 그린 겁니다. 컸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 뭐 이렇게 가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힘이 가해질 때 그 힘이 가해지는 양상을 그래프를 일단 그려봐야 돼요. 상황 보고 바로 알 수 없는 거고 그래프를 쭉 그려봤을 때 그 힘이 가해진 아무튼 t초 동안에 있어서 힘이 1, 2, 3, 4, 5, 6, 8, 9, 10, 9, 8, 7, 6, 5, 4, 3, 2 뭐 이렇게 될 때 요 면적을 적분을 통해서 구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요 면적만큼이 충격량이다 라고 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그런데 이 공식은 어떻게 나왔냐? 이거는 특수한 경우에 t초 동안에 F라는 크기의 힘이 꾸준히 크기 변화 없이 가해져. 그리고 갑자기 딱 사라져. 그럴 때 이런 힘에 의해서 물체가 받았을 충격량은 요 면적,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이게 충격량이다 라고 할 텐데 그 힘의 크기가 t초 내내 일정했다면
이 넓이가 어차피 F 곱하기 T라고 나올 거라서 공식을 이런 식으로 썼을 뿐인 거다. 원칙은 요거 면적을 일일이 뭐 적분을 하든 뭘 하든 구해줘야 되는 거다. 적분이 조금 어렵다면 이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자, 1초 동안은 10뉴턴. 다음 2초 동안은 20뉴턴. 쭉 가해지다가. 다음 또 1초 동안에는 5뉴턴. 이렇게. 힘이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힘이 그래도 일정하다가 바뀌어서 일정하다가 이렇게 됐다면 그러면 이런 힘에 의한 운동량, 충격량은 이만큼 구해주면 되는 거죠. 이건 또 계산 가능하잖아. 일단 요 넓이는 10, 요 넓이는 40, 요 넓이 요거 1초, 1초 동안 이라고 하면 요거는 5 해가지고 55N가 물체가 저런 식으로 가해지는 힘 때문에 받은 충격량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의 원칙이 이렇기는 하다라는 거. 그런데 요 경우를 예를 들면은 FT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구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 뿐이다 라고 하자. 다음 충격량은 이렇게 공식으로 나타내거나 이렇게 적분 또는 면적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데 실제로 힘이 가해진 양상이 이거였고 이 면적에 해당하는 게 I 뉴턴세크가 충격량이었다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변하는 힘이 이렇게 해서 T초, 1초면 1초, 10초면 10초, 0.1초면 0.1초 이렇게 가해졌는데 그러는 동안에 이런 충격량을 어떤 가상의 힘이 같은 시간 동안 꾸준히 일정하게 가해졌을 때 결국에 이 면적이 I로 똑같아서 같은 충격량을 일정한 힘이 가한 걸로 환산할 수 있다면 그럴 때는 요 힘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라는 게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힘의 구체적인 종류는 아닙니다. 중력, 장력, 탄성력, 수직항력 이런 종류는 아니라 충격량 구하는데 뭐 좀 사용을 했네 라는 뜻에서 충격력, 평균 충격력이라고 부릅니다. 평균 충격력이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어떻게 한 거야? 이거 T초가 0.1초기는 한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면적 구하니까 요거 충격량 50N세크 뭐 훌륭한 이제 수학자나 뭐 분석을 해본 사람들이 50N세크였다라는 거 나왔나 보지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 힘이 막 0뉴턴 근처부터 해가지고 막 100뉴턴 막 가지고 1000뉴턴 막 가해지는데 이럴 때의 0.1초에 대응하는 평균 충격력은 얼마였을까? 그러면 몇 뉴턴? 500뉴턴 그럼 된다고. 작았다가 커졌다가 또 작아졌다 0.1초 동안의 그래프를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50이라는 면적을 얻었는데 같은 시간 동안에 이 힘의 평균 충격력은 얼마냐 그러면은 일정한 힘이었다 치고 F, T가 50 나올 F 평균 힘을 구하여라 라는 거였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때는 이제 요 공식에다가 대입 넘겨서 T분의 I는 F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 요게 평균 충격력의 의미였다. 22쪽의 운동량, 충격량 그 밑에 그래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운동량과 충격량의 정의 구하는 방법까지에 대한 설명이었고 1번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 이 운동량과 충격량을 왜 함께 공부를 하느냐 두 개의 물리량 간의 모종의 관계성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물체의 속도 변화에 의해서 운동량이 변한다면 운동량 값 말고 운동량이 변한다면 물체가 mkg짜리 물체가 운동량이 변했어. 느렸다가 빨라지거나 빨랐다가 느려서 속도가 변하면 운동량이 변하겠죠. mv라는 값이 또 변하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운동량이 변했어? 질량이 변할 리는 없으니까 속도가 변했겠네. 속도가 왜 변했겠어? 힘이 가해지니까 가속도 때문에 속도 변화가 몇 초 후에 나타났겠네. 그런 운동량 변화는
1이 2가 되든 10이 11이 되든 100이 101이 되든 999가 1000이 되든 운동량 변화 1이라는 값은 그렇게 속도가 변하는 과정에서 물체가 받았을 힘에 의한 충격량과 같다라고 나타난다. 이것들을 같이 공부하는 이유는 요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뒤에서 또 확인할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자, 운동량과 충격량 이런 공식들 내지는 이것들을 연산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실제로 문제를 푸는 게 아주 자주 나온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활용을 하자. 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일단은 두 물체가 서로 다른 보통 두 물체가 세 물체 나올 때도 있고 네 물체 나올 때도 있어요. 보통은 두 물체가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일단 두 물체가 나와서 질량 있고 속도 따로 있고 그 벡터량으로서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하고 나서 운동량 바뀌고 속도 바뀌고 운동량 또 바뀌고 했을 때 얘도 운동량 얼마지? 계산해서 합했을 때 안 바뀐다 라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을 언제 하느냐? 서로 다른 물체가 충돌할 때는 거의 항상 무조건 써요. 그런데 운동량 보존 법칙, 서로 다른 물체가 충돌할 때 쓴다는 것도 또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 물체 취급을 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 땅바닥, 벽면, 천장 이런 것들은 물체 취급을 안 해요. 물체가 적절한 질량이 딱 정해져 있고 그런 물체가 또 다른 그렇게 볼 수 있을 물체와 속도도 있고 이런 물체랑 충돌을 한다. 0m/s라도 괜찮아요. 충돌했더니 얘가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럴 때는 충돌 직전, 충돌 직후 운동량 합하면 보존돼요. 그런데 물체 취급을 안 하는 것들, 벽면은 질량이 무한대인 물체처럼 생각을 합니다. 땅바닥, 천장도 마찬가지. 그런 거랑 뭐가 충돌하면 얘가 턱 서거나 띠용 튕겨나가거나 그럴 텐데 얘는 그러거나 말거나 속도라는 게 생기지도 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들은 물체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런 것과 이 충돌이죠. 그런 것과 충돌이죠. 충돌하는 과정에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는 게 불가능해요. 운동량의 크기도 보존되지 않고 운동량의 방향도 운동량 합의 방향도 보존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안 되는 거고 물체끼리의 충돌 과정에서만 적용한다. 벽면, 물체가 땅바닥에, 물체가 경사면에 탁 충돌하고 이럴 때는 안 쓴다 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요령으로 알아두겠습니다. 식으로 보자면 M1V1 플러스 M2V2는 M1V1 프라임 플러스 M2V2 프라임 이렇게 나타나긴 하는데 뭐 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얼마든지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고요. 자, 문제로서 앞에 예제 1번이나 2번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제 4번 한번 봅시다. 예제 4번에서 쉬운 건 조금 넘어가고요. 1번, 5번, 6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 예시 문제라고 딱 보면 알겠어요. 모든 물체들이 충돌하는데 사실은 문제에서 약간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오류는 없을 건데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물체, 2개가 아니라 3개 물체 이상이 나오게 되면 누구와 누가 과연 충돌을 하긴 할 거냐라는 것도 문제에 따라서는 항상 확인을 해봐야지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다 A, B 물체들의 충돌을 전제로 나중 운동량, 속도, 운동 방향, 빠르기 다들 구하라고는 했는데 여기서 과연 얘네들이 충돌을 하긴 하냐? 이런 것도 알아보긴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오른쪽에 정지해 있는 물체가 있고 일직선상의 왼쪽에서 5m/s로 물체가 오게 있으면 얘들은 충돌을 해요. 물론
여기쯤에서 오고 있으면 충돌 안 할지도 모르지만 뭐 그런 건 아니다라고 놓을 거고요. 왼쪽에 있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4m/s, 오른쪽에 있는 물체가 왼쪽으로 2m/s로 가다 보면 이것도 충돌을 하고야 맙니다. 얘네들도 충돌을 하고야 말 거예요. 얼토당토 않게 오른쪽에서 2m/s로 오는데 오른쪽에 있는 물체가 4m/s로 가고 이러면은 충돌 자체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여러 개의 물체가 나왔을 때는 얘들이 충돌 후에 얘랑 얘가 또 충돌한 다음에 뭐 이렇게 가는데 이거 와서 또 충돌할 수도 있고 A, B, C 있는데 충돌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데 충돌했어도 빌빌빌빌빌 오는데 얘랑 얘는 다시는 충돌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 상황 이후에는 또 무슨 충돌이 일어날까? 더 이상 충돌은 안 일어날까? 추가 충돌이 뭐가 또 있을까?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문제 풀 때 이거 다 고려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 일단 얘기만 해둘게요. 문제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 4번에서 1번, 5번, 6번만 일단 풀어보라고 했는데 충돌한 이후 물체 간에 벽면, 땅바닥 그런 거 아니에요 라는 게 확실하다면은 이 과정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 쓸 겁니다. 그러면서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충돌 전, 충돌 후 각각 계산하고 같다라고 놓고 풀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운동량 얘기할 때 또 오른쪽 왼쪽 벡터량이니까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런 운동량 보존 법칙 이제 사용을 할 때 방향을 한쪽을 플러스 반대쪽을 마이너스라고 두고 숫자만 남겨두는 식이 필요하다. 매번 오른쪽 왼쪽 다 구분하면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른쪽인 운동량 속도 가속도를 플러스 왼쪽이면 마이너스 부호로 표시하면 지금 A와 B의 운동량 합은 A의 운동량 오른쪽으로 10 플러스 10 더하기 B의 운동량 그냥 제로 충돌 전 운동량 합 제로가 보존이 돼야 돼요. B 5kg이니까 B의 운동량 5kg짜리 오른쪽으로 2 오른쪽으로 10과 A의 운동량을 합하면 0으로 보존이 돼야 된다. 당연히 A의 운동량은 0이다. 이게 갑자기 깜짝 놀라는 친구도 있는데 A의 운동량이 0이 나와야 돼? 이거 무슨 일이지? 질량이 있는데 어떻게 운동량이 속도가 0이면 운동량 0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A가 B한테 가서 부딪힌 다음에 A는 멈추고 B만 나가라는 상황 뭐 그런가 봐요.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5번 문제 역시 충돌 전 운동량과 충돌 후 운동량을 봐야지 되는데 A의 운동량 오른쪽으로 4라고 나올 상황이니까 플러스 4 더하기 지금은 B의 운동량을 왼쪽으로 6이라고 써도 되지만 마이너스 6이라고 두니까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보존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제 몰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A와 B가 함께 운동할 거다라고 그랬는데 충돌 직후에 함께 운동한다는 얘기는 충돌 후에 속도가 달라서 벌어지는 것 없이 충돌하고 나서는 함께 움직인다. 전체적으로 큰 4kg짜리처럼 행동을 할 거다라는 얘기다. 그런데 함께 운동한다라고만 했지 어느 방향으로 운동한다라는 게 안 나왔지만 운동량의 합이 마이너스 2 돼야 되니까 A, B가 함께 왼쪽으로 운동을 할 것 같아.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다음 문제까지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충돌 후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모르는 물체에 대해서는 내가 정한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인다 치고 그래 놓고 문제 접근합니다. 뭐냐면 이러해서 운동량 합이 마이너스 2인데 A와 B 총 4kg짜리가 오른쪽으로 v/s로 움직인다. 왜냐하면 나는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놔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4v
이게 양수인 것처럼 생각만 하면서 쓰고 갔다라고 놨더니 따라서 V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이게 무슨 뜻이냐? 사실은 이거 나 잘 몰랐는데 그냥 그렇다고 친 건데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2m/s로 움직인다는 뜻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왼쪽으로 0.5m/s로 함께 움직이는 거였다라는 걸 풀어준 거다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6번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되죠. 자, A물체는 오른쪽으로 4m/s. 그래서 운동량 오른쪽은 플러스라고 합시다. 부호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런 방향은 플러스,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라고 그냥 임의적으로 부호로 표시해서 방향을 나타낼 뿐이다. A의 운동량은 플러스 4 더하기 운동량 합. B의 운동량은 왼쪽으로 6이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하자. 그런 다음에 더해봤더니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보존되기만 하면 되겠다. 자, 다음 A, B 뭐 같이 움직이냐? 어떻게 움직이냐?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래. A와 B 각자 움직이는데 그러면 뭐는 어느 방향 움직이니? 그것도 모른대. 그러면서 A와 B의 서로 멀어지는 속도가 1m/s다. 상대 속도 1m/s다. 뭐 이런 것만 나왔네. 10m/s, 11m/s인지 0.5m/s, 0.5m/s인지 100m/s, 99m/s. 그래서 상대 속도 1m/s로 멀어지는지 몰라요. 속도를 영 모르겠는데 싶으면은 모르는 애들은 다 오른쪽으로 간다고 쳐. 둘 다 오른쪽으로 간다 그랬을 때 A가 오른쪽으로 플러스 방향이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편하게 생각하느라 그래요. 오른쪽으로 V, B는 오른쪽으로 V 플러스 1 뭐 이러면 되네 라고 간단히 놓자. 물론 B를 V, 오른쪽으로 V, A는 오른쪽인데 V-1 이렇게 놔도 괜찮기는 해요. 뭐 다 괜찮은데 나는 일단 이렇게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뭐 이렇다 치고 뭐 1kg, 3kg 뭐 운동량이나 구해보자 해가지고 1kg가 오른쪽으로 V로 가니까 1 곱하기 V 플러스 3kg짜리가 오른쪽으로 V 플러스 1로 간다라는 식으로 따져보니까 3V 플러스 1, 3V 플러스 3 이런 운동량이 이렇게 돼야지 되겠네. V, 3V 플러스 4V 플러스 3 한 값이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네. 4V는 마이너스 5 나와야 되겠네요. V는 마이너스 4분의 5. V? A의 속도였잖아. 마이너스 4분의 5. 이건 또 뭐냐? 오른쪽인 줄 알고 그렇다고 했을 때에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A는 왼쪽으로 1.25m/s 4분의 5 m/s로 가고 있었어. V 값 구한 거니까 이렇게 하고 운동량이 아니라 V 자체가 마이너스 4분의 5였었으니까 B의 속도로서 쓰는 운동량 아니죠. 지금은 속도 자체가 마이너스 4분의 5에 더하기 1 마이너스 4분의 1로 나타났다. B도 왼쪽으로 0.25m/s 왼쪽으로 가는 거였네. 오른쪽인 줄 알았네.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식이 더 복잡해지거나 상황이 예측하기 상당히 귀찮거나 힘든 경우 그럴 때에는 나는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했어.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나 보지 하고 오른쪽으로 V로 가는 것처럼 써놓고 계산된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실제 운동 방향과 빠르기까지 정확하게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는 것도 또 이제 일반적인 문제풀이 요령이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에 간단한 적용하는 예시 연습 문제 요거 뒤에 있는 것들 더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풀다 보면은 대충 이제 슬슬 감이 잡히기 시작을 할 것이고 관련한 운동량과 충격량 요거 관련한 워크북 요거에서 또 문제 한 25문제쯤 되는데
힘 다루는 것부터 운동량 충격까지 이렇게 되는데 요거 풀어오시면 되는데요.